반갑습니다. 무지경영 박사입니다. 어떤 일주일을 보내셨나요? 어제 또 이제 갑자기 많이는 아닌데 흩뿌리듯이 또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또 오늘부터 또 추워지지 않을까. 원래 이 하늘의 계획대로라기보다는 인간이 해석하기는 5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좀 춥고 정상기온을 간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바람으로 봐서는 정상으로 가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모두 다 또 이렇게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책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책을 선정했어요. 내 몸을 살리는 호르몬이라는 것. 그러니까 호르몬이 내 몸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이제 오한진 박사인데 이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주치의 비만과 노화 방지 분야의 국내 권위자로 손꼽힌다. 현재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정의원이자 대한비만건강학회장, 비에비스 나무병원의 갱년기 노화 방지 센터장이다. 이렇게 의사세요, 의사로서 이제 했는데 이 책이 되게 쉬워요. 되게 쉽게,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쉽다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 되게 쉽게 써놓으셨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냐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아가 보신 이제 전공 교수님이셨는데 강의를 되게 어렵게 하세요. 실력은 되게 좋으세요. 진짜로 실력은 좋으신데 너무 어려워요. 얘기를 듣자면. 그러면 그분이 과연 실력이 없는 건가 있는 건가 헷갈릴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걸 쉽게 풀었을 줄 아는 분들이거든요. 오한진 박사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에요. 이 책이 그냥 누가 읽어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책이거든요.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이 책은 이제 구성이 쭉 돼 있는데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오한진 박사 같은 경우는 KBS 비타민 아침마당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등에 출연했답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에서 라디오 주치의 오한진입니다를 진행했고 또 채널 A의 나는 몸신이다 여기도 출연을 했고 뭐 해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책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되게 재밌어요. 일반적인 호르몬 얘기들을 아주 쉽게 스토리식으로 풀어나가셨는데 1장부터 해가지고 6장까지 해놓으셨어요. 근데 1장은 뭐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오한진 박사잖아요. 1장에는 이제 건강한 한진 씨의 호르몬 라이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눈을 뜨면서 시작되는 호르몬 얘기를 되게 그냥 죽을 때까지 이제 노년기까지 얘기를 그냥 스토리식으로 쭉 풀어가면서 우리 몸에 활동할 수 있게 하나 뭐 이런 모든 거, 그다음 생시에 관련된 호르몬을 이야기 스토리식으로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건너뛰고 2장부터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2장은 뭐냐면 호르몬은 내 몸에 흐르는 SNS 이렇게 돼 있어요. 메신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호르몬으로 해결한다. 예를 들어서 제2의 사춘기와 갱년기. 4장은 호르몬으로 해결한다. 2 그래서 건강의 적 비만. 비만을 호르몬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요즘 이제 비만이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도 몇 년 전부터 강의할 때도 대학원에서도 그런 강의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칼로리 영향이 사람을 망쳤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하루에 인간이 그러면 뭐 2200에서 2200에서 남성은 2500, 여성은 뭐 2000에서 2000 뭐 그 정도 손을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칼로리를 정확히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0미로 기준 잡아도 거기 하나에 500 칼로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500 칼로리가 나오는지 누가 측정했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내가 시금치를 3줄기 먹었어요. 그럼 칼로리가 몇이에요?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호르몬의 문제에 의해서 비만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뭐 이런 생각들이 요즘은 많이 박사님들 사이에서 연결이 되고요. 또 이제 5장은 호르몬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일생을 괴롭히는 스트레스. 6장은 이제 건강과 젊음을 잡아라. 호르몬을 잘 쓰는 생활 수칙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은 이렇게 건너뛰는 걸로 하고요. 그냥 소설 읽듯이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장이 이제 내 몸은
호르몬은 내 몸에 흐르는 SNS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은 최고의 메신저다. 그래서 인체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호르몬은 부분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서 화학적 전달자 또는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제가 3주 전에 얘기했던 우리 몸에 구분되는 거 거기서 이제 내분비 호르몬 그냥 그 호르몬들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 피를 타고 필요한 장기에 가서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행복을 못 느끼고 불쾌감도 못 느껴요. 우리는 기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로토닌이 나와야만 기쁨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8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체는 내외부의 여러 공격 인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따금 질병에 걸리고 만다. 호르몬은 내외의 공격 인자들로부터 인체를 지키고 일정하게 균형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추구한다. 호르몬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건강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인체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호르몬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항상성은 뭐냐면은 우리는 변온동물이 아니잖아요. 개구리나 이런 동물들처럼 뭐 겨울에는 농명을 한다거나 뱀처럼 이렇게 뭐 그러질 않단 말이에요.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혹은 북극가 있든 남극가 있든 사람이 사는 그곳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항상성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체온을 유지하는 것, 36.5도로 유지하는 것. 아프리카 간다고 우리 체온이 10도로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남극에 간다고 그러면 뭐 40도로 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변온동물이 아니거든요. 항온동물이기 때문에 36.5도를 꾸준히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성이에요. 또 대표적인 항상성이 뭐예요? 칼슘의 99%는 뼈와 치아 이런 데 있지만 1%는 혈액 안에 있는 거. 그 혈액 안에 있어야만이 심장이 계속 일정하게 뛸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항상성이거든요. 이걸 유지시켜 주는 게 뭐다? 호르몬이다. 그러니까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항상성이 깨진다는 얘기고 항상성이 깨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질병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자, 호르몬 신호에 잘 반응하려면 반드시 특정 호르몬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있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생산이 돼서 갑상선에 가야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이 저기 공안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수용체에 가서만 그게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SNS, 그러니까 카톡을 보냈어요. 혹은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어디로 보낼까요? 내 아는 사람한테 보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수용체라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항상성, 우리가 질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꾸준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9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몸의 호르몬 중에는 수용성인 것이 많다. 많이 알려진 인슐린, 글루카곤도 수용성이다.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며 카테콜아민이라고도 불리는 아드레날린, 노드아드레날린도 수용성이다. 그래서 아드레날린, 노드아드레날린 이런 건 어디서 나와요? 부신 피질? 아니죠.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 거죠. 네. 수용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수용성이 많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액을 타고 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용성 호르몬은 지질, 지방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질 중에서도 콜레스테롤이 주 성분이다. 결국 이 지용성 호르몬은 뭐가 있어요? 생식 호르몬인 거죠. 생식 호르몬은 지용성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계속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생식 관련된 호르몬이 어떻게 돼요? 안 나와 버려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생식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그래서 알도스테론, 코르티솔, 성호르몬, 비타민 D 등이 지용성 호르몬이다. 자, 보세요. 비타민 D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비타민 D, 비타민이라기보다는 호르몬에 가깝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부 뭐로 만들어지냐면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우리는 몸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세포 자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호르몬도 못 만들고요. 너무 콜레스테롤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또 있냐면은 신경의 메신저 그래고 이제 신경계를 타고 돌아가는 거. 첫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호르몬이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면역계끼리 주고받는 사이토카인이 있다고 얘기했던 거. 두 번째 얘기인 거예요. 신경 메신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요. 92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에서는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음 신경세포로 신호를 전달하기에 시냅스라는 것으로 일종의 화학 물질들을 분비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시냅스가 우리는 신경계가 이렇게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간격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서 요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을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화학적인 물질을 튀겨준다는 얘기죠. 그게 뭐라고요? 호르몬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저기서 모수를 밟았어도 여기까지 전달이 안 돼서 아픈 줄도 모르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칼에 찔려도 아픈 줄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전달이 안 되면 신경계 문제 생기면.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어느 소년은 아니에요. 소녀 시절부터 그랬는데 아가씨 때가 됐죠. 이렇게 칼로 자기 손을 잘라도 아픈 줄 모르니까 막 자기 손을 칼로 해갖고 그 피로 그림을 그리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가시에 찔려도 아프죠. 신경계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작동을 안 하면 그렇게 칼로 자기 해도 안 아프니까 그걸로 그림을 그리다가 죽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신경전달 물질의 주요 구성 성분은 아미노산과 여러 아미노산들이 모인 펩타이드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결합체라는 얘기예요. 신경전달 물질은 대개 인지, 주의, 감동, 중독 등에 많이 한다. 이 네 가지 크게 이제 더 자세하게 하면은 더 깊겠지만 이렇게 인지하는 거, 신경 전달 물질은 그 다음에 감정, 중독,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예요. 신경이 제대로 전달 안 되려면 이 네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은 주로 뇌에서 분비되어 중추신경계의 활성과 억제에 관여한다. 뇌에서 해서 중추신경. 중추신경은 어디 있냐면 척추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감자탕 드셔보셨죠? 그 안에 보면은 하얀 거 있죠? 그게 이제 그 돼지의 뭐예요? 신경계란 말이에요. 중추신경계들. 인간도 똑같아요. 척추뼈 안에. 그래서 척추뼈 안이 비어있고 그 안에 신경계 다발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슈퍼맨을 찍었던 크리스토퍼 리브 같은 경우는 말을 타고 가다가 낙상을 해서 경추 2번이 틀어지는 바람에 그 이하로 다 못 썼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경계가 끊어지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신경전달 물질은 6가지인데 아세틸콜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도파민, 그 다음에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가바, 글루타메이트 이게 아주 대표적인 6가지죠. 이거 하나하나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신경전달 물질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95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몸에 흐르는 주요 호르몬이라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를 내분비 장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내분비.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분비, 내분비. 안에서 분비하는 장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솔방울생, 갑상샘, 부갑상샘, 이자, 간, 위, 소장, 부신, 정소, 난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크게 3가지 틀을 갖고 움직인다 했잖아요. 뭐였어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으로 우리 에너지 대사에 방해하고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서 그 다음에 부신으로 가서 스트레스, 항스트레스하고 뇌하수체에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가서 고환난소로 가서 생식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죠. 이 3가지 틀 거기에 이제 나온 얘기들이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췌장이에요. 췌장. 옛날에는 이자라고 했어요.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자라는 말을 안 썼고요. 아니 췌장이라는 단어를 안 썼고요. 그냥 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자액이라고 했고요. 담낭이라는 단어도 안 썼죠. 쓸개라고 해서 쓸개즙이라고 불렀고요. 사실 심장도 심장이라고 안 썼어요. 염통이라고 불렀거든요.
다 그렇게 불렀었어요. 갑상선도 그런 거고 이렇게 해서 보통은 한 장기에서 여러 호르몬이 나온다. 네. 최근에는 지방과 근육에서도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방에서 많이 분비시켜주는 게 뭘까요? 여성들한테 필요한 에스트로겐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년기 이후에 소위 말하는 똥때가 나오는 거를 자꾸 빼려고 하지 마세요. 난소가 기능을 다 정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는데 지방에서 분비해줘요. 특히 그 똥배에서. 그걸 자꾸 빼면 호르몬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이제 병원 가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쓰시겠죠? 그럼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잘 걸려요. 딜레마죠.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뇌분비 장기 중 호르몬의 분비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뇌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다. 그래서 시상하부는 뭐라 그랬어요? 작곡자고. 뇌하수체는요, 지휘자라고 했잖아요. 첫 시간에 공부할 때 기억 안 나시겠지만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라는 거죠. 시상하부는 호르몬 분비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고 단위의 명령이 행해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총사령관이에요. 호르몬에 관련해서는 시상하부가. 그래서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그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 몸을 이동시킨다라는 거,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를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갑상샘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갑상은 원래는 이제 원래 명칭 갑상샘이 맞고요. 그냥 보통 편하게 갑상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샘이죠. 그래서 이제 갑상샘을 여행하는 호르몬에는 요오드 분자가 4개 붙은 티록신 4와 3개 붙은 T3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고 얘가 이제 우리의 이제 배사를 조절해 주는 거고요. 부갑상샘에서는 당연히 칼슘을 하는 거고요. 이거 하나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또 101페이지에는 호르몬 이상을 알아보는 검사 등을 했는데 글쎄 이건 뭐 병원 가서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105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생명을 위협하는 호르몬 이상 바로 알기 이렇게 돼 있어요. 호르몬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냐면 호르몬의 수명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딱 필요한 순간에 딱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사용되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뭐 저장했다 쓸 수 있거나 하진 절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아주 적은 용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ppb인데 이거는 정말 10억 분의 1이래요. 10억 분의 1. 그래서 평생 우리가 호르몬을 쓰는 게 어느 정도라 그랬죠? 티스푼 하나 정도의 양으로 우리 평생을 내 몸을 조정하면서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외부에서 호르몬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오는 거죠. 10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르몬은 우리 몸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활동한다. 성장과 발육, 생식과 미용, 환경의 적응, 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정신적 활동과 지성이라는 5영역에서 활동하는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질병으로 가는 거죠. 정신적 활동과 지성 이것도 호르몬이 해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신적 활동이 좀 떨어지거나 지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IQ의 문제가 아니고요.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에 제대로 시동이 안 걸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한진 박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으로 두 가지를 꼽아요. 고혈압과 당뇨라는 것. 네. 자, 그래서 이제 호르몬 입장에서 이 풀어놓은 게 108페이지에 나오는데 혈압을 높이는 대표적인 호르몬은 신장에서 분비되는 레닌이다.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에서 분비되는 건데 얘가 이제 이 복잡하니까 이건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안지오텐시노겐이 작용해서 안지오텐신을 만들고 얘가 안지오텐신이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알도스테론을 촉진하고 알도스테론이 촉진되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호르몬 신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장에서 분비되는 레닌의 문제가 생기니까 또 혈압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부신의 종양이 생긴 경우에 혈압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부신에 생기니까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니까 또 세 번째는 부신 수질의 종양이 생겨도 고혈압이 된답니다.
단순히 동맥경화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 호르몬에 의해서도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재미있는 게 106페이지에 돼 있어요. 고혈압을 유도하는 호르몬은 갑상샘 호르몬, 성장 호르몬, 알도스테론, 코르티솔, 그리고 아드레날린과 노드아드레날린 포함은 카테코라민 등이 있다. 고혈압이 나타났을 때는 당장 혈압약을 먹기보다 이러한 호르몬의 이상이 있는지 검사해 보아야 한다. 네. 혈압약을 안 먹고도요 호르몬을 잡아서 혈압이 정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한진 박사의 얘기로는. 자, 되게 재밌죠. 그럼 고혈압이라는 걸 한번 호르몬 공부를 하니까 호르몬 입장에서 뿐이 아니고 고혈압이라는 병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고혈압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아주 안 좋은 거를 많이 먹어서 정말 동맥경화가 생겨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거야 뭐 약을 먹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식생활을 개선하든지 해서 개선을 시키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성장 호르몬도 혈압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사람이 태어나서 숨쉬고 사는 동안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럼 혈압이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꼭 약을 먹어야 될까요? 그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또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 코티솔이 나와요. 코티솔도 혈압을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몸에서 혈압이 올라갈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피를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빨리 필요한 부위에 혈액을 보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자꾸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얼마 전에도 신문에서 봤었나? 아니면 제가 책에서 봤었나? 책에서 봤던 것 같네요. 칼슘 차단제가 굉장한 심장병을 유발시킨다는 내용이 책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서 처방받은 혈압약이 혈압을 끌어올리고 심장 발작을 일으킨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혈압이 조금 높아서 혈압약을 먹었는데 심부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섰버려요. 그럼 혈압 조금 높게 사는 게 나을까요? 심장이 쓰는 게 나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한진 박사도 혈압약을 먹기 전에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지금 권하시네요. 또 당뇨병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 질환 중 하나다. 네. 이것도 그렇다라는 거고요. 또 에너지 대사를 망치는 갑상샘 질환. 이것도 갑상샘도 아까 얘기한 티록신이라는 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골다공증과 요로결석의 주범, 그래서 부갑상샘 질환 이렇게 돼 있어요. 부갑상샘 호르몬은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앞쪽에는 식도를 따라서 앞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붙어 있는 두 개가 있거든요. 좌우로 여기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갑상샘이고요. 그 뒤쪽으로, 요 뒤쪽으로 식도 뒤쪽으로 보면 또 작은 게 붙어 있거든요. 그게 부갑상샘이에요. 근데 부갑상샘에서 뭘 하냐면은 우리 몸에 칼슘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칼슘을. 그래서 갑상샘 수술을 해버리게 되면 부갑상샘까지 다 떼어내버리게 되면 칼슘 대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병원에서 호르몬제하고 칼슘제를 평생 먹도록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11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갑상샘 호르몬은 몸속 칼슘과 인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작용한다. 그럼 이걸 떼내면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세포 속 칼슘 농도는 세포 밖 농도의 10,000분의 1이어야 한다. 칼슘이 부족해지면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 뼈가 약해진다. 이를 조율하는 것이 부갑상샘 호르몬이다. 그러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부갑상선까지 다 떼어내면 뭐가 생긴다고요?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밀도가 떨어지니까 뭐가 생겨요? 더 이상 칼슘이 못 빠져나가게 결석을 만들어 버리죠. 무슨 얘기인가 싶죠? 결석이 생기면 칼슘이 과다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미국의
의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걸로 85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어떤 거예요? 칼슘을 안 먹는 사람들이 결석이 훨씬 더 많이 걸리더라 라고 발표를 했었죠, 논문에. 그래서 그게 많이 통용되고, 사실은 지금은 결석이 있으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칼슘을 많이 먹게 하죠. 우리나라는 못 먹게 하고. 이게 더 슬픈 현상인 거죠. 자, 11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갑상샘 기능이 저하되면 혈중 칼슘 수치가 떨어져 손이 저린다. 원인은 자기 면역 또는 갑상샘 수술 후 부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는 경우,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다. 보통은 비타민 D 제제를 투여해 치료한다. 비타민 D는 뭐라고요? 비타민이 아니고 호르몬이기 때문에 처방한다라는 얘기예요.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을 뼈 안으로 많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참 슬퍼요, 그죠? 네. 또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부신의 질병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과도한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로 부신 피질의 90% 이상이 파괴되면 코르티솔, 알도스테론, DHEA의 세 가지 호르몬이 결핍 때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경험하게 된다. 체중이 줄고 식욕이 없어지며 저혈압, 저혈당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네. 부신 피질에 문제가 생기면 만성 피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만성 피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그 5가지 질병을 묶어놓은 뭐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또 약을 먹죠.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체중이 줄고 식욕이 없어지며 정신적 피로, 육체적 피로 이런 거 느끼죠. 이거 뭐죠? 오미크론? 또 변종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왜냐하면 증상이 심하지 않아요. 오미크론이 변이가 됐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델타를로 오미크론이 대사로 갔는데 중증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감처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2주가 지나봐야 아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 지금 과학자들, 독일 과학자고 우리나라 서울대였나 아니면 구로고대였나 그 감염 박사 의사께서 신문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축복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독해지지 않으니까 출중한 잘 안 생기니까 일반 독감처럼 우리가 겨울에 독감 예방 주사 맞으라고 쭉 뜨듯이 그걸로 가면 이제 축복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오미크론의 특징이 뭐예요? 열이 나고 뭐 그 식욕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극도의 피곤함을 느끼는 것뿐이래요. 극도의 피곤함. 근데 극도의 피곤함이 단순히 오미크론일 수도 있지만 부신 피질에 문제가 생겨도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 음모가 빠지면서 피부가 거칠어진다. 과거에는 결핵에 의한 에디슨병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부신 조직이나 산소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자가 면역 질환이 대다수다. 치료는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치료는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걸로 된다고 했잖아요. 호르몬의 재료는 뭐라 그랬어요? 단백질이라 그랬잖아요. 단백질 많이 드시면 돼요. 그거 잘 분해될 수 있게 비타민 B군하고 많이 드시면 호르몬도 왕성하게 생성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되게 많죠. 이제 3장으로 호르몬으로 해결한다. 첫 번째 제2의 사춘기, 갱년기.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오는 사춘기는 제1의 사춘기인데 이제 제2의 사춘기, 그러니까 갱년기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호르몬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불만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약간 불만스러운 부분인데, 모든 걸 다 이렇게 질병을 만들었죠. 사실은 갱년기 같은 경우도 질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50대, 60대, 70대, 80대 먹은 사람들이 막 태어나서 일주일 된 아기의 피부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 탱탱함을 가질 수는 없다고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그럼 나이를 먹는 과정인데 이걸 굳이 꼭 이렇게 병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가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해야 되고 과연 이래야 될까?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는
연서. 이번 주도 또 그냥 이렇게 좀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시고 햇빛 많이 쐬서 호르몬을 많이 생성하는 한 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